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고상만의 수사반장. 김광석 씨 목소리로 널리 알려진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 아시죠? 작곡자이신 김현성 씨가 실제로 군대 갈 때 썼던, 널리 알려지기 전에도 그가 복무하던 부대에서는 이 노래가 금지곡이었다고 하죠. 이등병의 편지 관련해서 김광석 씨는 이런 에피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슬픈 사연인데요. 큰형님이 계셨단 말이죠. 큰형님이 장교로 복무하셨는데 그 순직을 하신 거죠. 돌아가신 겁니다. 군대에서. 그 후에 어머님이 담그시는 김치 맛이 바뀔 정도로 큰 상심이 빠지셨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노래를 더 절절하게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판문점의 김은중이는 누가 죽였는가? 누가 죽였나?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고반장님 출동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고반장과 함께하는 수사반장. 예. 네. 판문점의 김은중이는 누가 죽였나? 지난 시간에는 타살이로 볼 수밖에 없는 11가지 증거에 대해서 법의학자, 예. 재미 법의학자인 노여수 박사의 그런 이야기를 조목조목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예, 예. 네. 지난주에 노여수 박사가 이제 저희한테 저희가 보내준 자료를 읽고 네. 그것에 대한 11가지 자살할 수 없는 근거를 이제 저희한테 제시를 해줬고요. 예, 자살로 볼 수 없다. 예, 네. 이거는 이제 자살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11가지 근거를 저희한테 이제 보내주셔서 그거를 지난주에 소개를 했고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이 건과 관련한 김은중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하간 이제 저희가 이렇게 노여수 박사의 11가지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니까 네. 이게 이제 이후에 98년도 9월 10일 날 네. 마침내 이제 언론에 이게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가 됩니다. 예, 예. 그것이 알고 싶다. 네. 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사실 지금까지 모두 4차례 방송을 했었어요. 김은중이와 관련해서 지난 16년간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이제 지난 4월 5일 날 4번째 보도를 했었던 건데 네. 김은중이는 이제 자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근거를 과학적인 연구와 또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도를 했고 그래서 네.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도 4월 5일 날 그 방송된 걸 보고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죠. 네. 그때 당시에 실시간 이슈 검색어에 김은중이와 관련한 검색어가 여러 개가 동시에 같이 올라갈 정도로 이제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는데 마찬가지로 네. 98년도 9월 10일 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것이 보도되고 난 후에 사회적 파문이 굉장히 컸죠. 네. 이른바 이제 삼성 장군 출신의 네. 아버지를 둔 네. 현역 육사 출신 장교가 그것도 네. 아주 미묘한 판문점에서 그와 같은 아주 특이한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 파문이 컸는데 네, 네. 그럼에도 역시나 시간이라고 하는 망각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그거에 대해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어떤 해명을 하거나 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규명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네. 그냥 그렇게 시간이 좀 더 지나가면 국민들은 또 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뭉개려고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또 관심이 또 소멸되고 사그라들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죠. 우리는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보도가 되고 사회적 파문과 이슈가 됐으니 네. 그동안 저희가 제기했던 여러 가지 어떤 의문점들, 지적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합리적으로 국방부가 귀담아 듣고 네네. 뭔가를 좀 규명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98년도 이 보도가 있고 난 약 2달 후에 예. 11월 27일 날 군 헌병대가 네. 김은중이 사건과 관련해서 2차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군 헌병대에서. 예, 군 헌병대가 1차 수사 발표가 4월 29일 날 있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김은중이가 자살했다. 김은중이는 자살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 발표한 것에 대해서 김은중이 아버지가 이제 동의할 수 없어서 예. 5월에 이제 천주교 인권위원회를 찾아온 거고 그렇게 한 후에 저희가 노유수 박사의 의견을 들어서 방송까지 내고 사회적으로 이 사건을 알려냈는데 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서 시간을 보낸 후에 그리고 나서 11월 27일 날 2차 수사 결과를 헌병대가 1차 때 미진했던 부분들을 확인해서 다시 발표한다고 하면서 내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사실상 없이 또 자살이라고 한 겁니다. 아. 김은중이가 이제 또 별다른 뭐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기존에 했던 조사 결과 자기네들 주장을 좀 더 공고히 해서 네. 김은중이는 합리적인 자살을 할 결심을 가지고 노르웨이의 숲 이른바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그렇죠.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이죠. 네. 네. 아주 유명한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하는 베스트셀러 네. 중에 베스트셀러고 지금도 여전히 판매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꽤나 그렇죠. 인기 있었어요. 그럼요. 예. 그때 집에 웬만한 집에 그거 없는 집이 없었어요. 제 기억에도 상실의 네. 시대 또 그래서 덩달아서 비틀즈의 노르웨이전 우드 예, 그 노래가 또 각광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랬었죠. 네. 그런데 이제 김은중이가 자살을 했다. 네. 자살을 한 이유는 바로 상실의 시대 책을 읽고서 그 책을 읽고서 합리적인 죽음, 자살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그 책 읽은 사람들이 죽으면 1000만 명이 평소에 좀 비관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또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좀 소녀적인 감상 이런 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또 감정에 많이 좌우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의심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평소에 쾌활하고 심지가 굳세며 또 우수한 그런 장교였던 더군다나 병사들의 증언에 따라서도 그 전후에 별다른 심경의 변화가 없는 그런 평소 똑같았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그 책 읽은 게 생각나갖고 목숨을 끊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또 만약에 당시에 군 수사 발표대로 만약에 진짜 책을 읽고 합리적인 자살도 또 하나의 어떤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합리적인 결심을 했다라고 주장한다면요. 저희가 또 반박할 거리가 있어요. 뭐냐면 사실은 그 책과 같이 나란히 있었던 게 뭐냐면요. 성공적인 아침을 여는 3분 체크. 아이고. 그 책이 또 있었어요. 그러면 국방부 주장대로 한다면은 그러면 그거는 왜 근거가 안 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데 바로 이날입니다. 바로 이 사건의 결정적인 반전. 충격적인 일이 바로 이날 벌어집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미리 알고 있었는데 군 헌병대가 도대체 어떻게 발표를 하나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었는데 예상처럼 또다시 자살이라고 발표하고 이것이 최종 수사다. 이제는 더 이상 수사하지 않는다라고 한 바로 그날 같은 발표가 있고 난 바로 직후에 당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회견에서 뭐가 있었냐면 판문점 김은중이 사망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시 김은중이가 근무했던 경비소대의 소대원 한 명이 폭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김은중이 사망한 부대의 김모 중사가 북한을 넘나들었던 사실을 폭로한 겁니다. 바로 이제 부소대장인가요? 그러니까 김은중이 사건 바로 직속부하. 바로 그러니까 같은 소대 소대장실을 같이 소대장실에는
소대장과 부소대장이 같이 방을 쓰고 있었어요. 그 그렇군요. 241GP에서는. 예. 그러니까 소위, 중위가 이렇게 했는데 예. 중위, 소위 그리고 밑에가 이제 상사, 중사 이렇게 됐었죠. 그쵸. 그때 원사 계급이 그때 있긴 있었구나. 예, 하여튼 예, 예. 중사라면은 중견 하사관이라는 겁니다. 꽤 예, 이제 예. 좀 그래서 예. 여하간 김은중이가 사망한 부대의 부소대장이 예. 수시로 네. 판문점에 월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판문점에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가봤는데 네. 판문점에 가면은 사실은 휴전선이 없어요. 아. 약 직경 20cm 정도의 그 콘크리트 네네. 이런 그 난간 같은 거. 그 20cm 정도 네네. 상당한 그냥 걸어가면 그냥 네. 바로 넘어가는 그건데 이 판문점의 이 경비 소대에 김은중이가 소대장을 하는 그 부대의 부소대장으로 있었던 김모 중사가 네. 그 판문점에서 야간에 새벽 2시경 휴전선을 넘어서 거기에 북측 그 초소를 수시로 넘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산등성이를 타고 있는 철조망 이런 초소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철조망이 거기는 없고 그냥 갈 수 있어요. 판문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무슨 얘기인지 아실 텐데 네. 거기 가면은 그냥 사실은 사람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 길로 넘어온 사람이 예를 들어서 89년도에 북한을 전대협 대표로 갔었던 임수경 지금 이제 지금 국회의원이지만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분이 사실은 그때 최초로 네. 예. 북에서부터 남으로. 예. 그렇게 해서 넘어왔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지금은 이제, 북한에서 이제 예를 들어 배를 타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네. 이렇게 배가 휴전선을 넘어서 이렇게 우리가 데리고 오잖아요. 납포해서 데리고 오거나 또는 이제 기관 동력이 상실돼 갖고 예, 납부 어부 또는 어부들 그러니까 뭡니까?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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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들 표류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다시 북한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돌려보내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의문사 했다고 알려진 김은중이의 부대에서 바로 그 밑에 근무하던 부소대장이 판문점을 수시로 넘나들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인데요. 판문점에서. 네. 보여요. 거기 가보면. 그 1번 초소에 거기에 가서 북한군과 같이 만나서 술을 먹고 뭐 장시간 체류하다가 넘어오고 이런 건데. 아니 무슨 JSA? 그쵸. 그게 JSA가 사실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티브가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만든 그렇죠. 그러니까 DMZ라고 하는 그 책도 있지만 네네네.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이 98년도 당시에 김은중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이걸 좀 허락해 달라라고 했었어요.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그걸 허락을 했죠. 허락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약간 에피소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한다고 아버님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독이 표를 보내왔는데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가 무슨 일정이 있어서 저는 다음에 볼 테니 아버님하고 먼저 가셔서 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운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로부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격분해갖고. 그래서 아버님 왜 그러시니까 이 감독이 나를 속였다고. 왜요? 이 영화를 지금 즉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아버님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 북한을 넘나들었던 그 부소대장의 역할을 미화한다는 거예요. 미화했다. 미화한다는 거. 마치 남과 북의 청년들이 아름다운 우정으로 실제로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왔죠. 이병헌이 막 넘나들면서 막 송강호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아버님이 이 영화 즉시 중단시켜야 된다. 이거는 그 김모 중사를 미화하는 영화다. 감독이 날 속였다. 막 굉장히 아버님의 그 심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사실 모티브가 된 것이 그거를 소재로가 그거를
고증에 충실해서 만든 영화는 아니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님을 뭐라고 설득을 했냐면 네. 우리 병희 형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데 네. 그래도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는 게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는 길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님이 이제 양해를 했죠. 여하간 이 사실이 국회에서 이제 폭로가 되면서 예, 부소대장이 사실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언론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잖아도 이제 장군의 아들인 김은중이가 의문사 했다고 해서 약간 이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 부대의 부소대장이 북한을 넘나들었다고 하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예, 현역 군인이 그렇게 판문점을 넘나들었다고 하는 사실이 폭로되니까 돼지고기를 볶아서 들고 가기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돼지고기를 볶아 이게 사병들이 하는 진술이 뭐라고 그랬냐면 돼지고기를 볶더래요 부소대장이. 그래서 아 우리 주려고 볶나 보다 그랬더니 그거를 가서 신문을 갖고 오라고 굳이. 그래서 당시에 한국일보가 있길래 그걸 갖고 왔더니 거기다가 일부러 그 고기를 말아서 북한으로 가져갔다. 그렇다면은 이런 얘기를 당시에 했죠. 그렇게 남과 북을 왔다 갔다 그러니까 남에서 북을 가면서 이렇게 교류 하여튼 그런 게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까? 어떻게 그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거는 어마어마한 국기문란 행위죠. 그렇죠. 국기문란 행위고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모든 그 언론이 시꺼멓게 헤드라인 뉴스로 제목으로 다음날 뽑은 게 뭐였냐면 적과의 내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에 영화가 적과의 동침이라고 하는 영화가 히트를 있었죠. 쳤을 때인데 바로 그래서 이후 이 사건은 적과의 내통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회자되고 했는데 그런데 당시에 그 이 소대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아이러니하고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어떻게 그런 사실을 그때 당시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다들 가만히 있었냐. 그렇게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고를 해야지 왜 가만히 있었냐라고 했더니 소대원들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은 그 소대장이 그러니까 부소대장이 자기네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아니 어떻게 돼지고기 볶아갖고 가져갔는데. 그렇잖아요. 그러게 왜 그러냐면 자 들어가는 방식이 이랬답니다. 먼저 이제 그렇게 해서 돼지고기를 볶은 다음에 자 내가 지금 늘 거기에는 그 바로 판문점의 그 부분 사람이 넘어갈 수 있는 열려져 있는 개방 공간이 있는데 그게 한 거리상 한 5m 정도가 돼요. 5m 정도에 이제 발에서 이제 높이가 한 몇 센치, 한 20cm 정도? 20cm 높이 정도 되는 콘크리트 장벽. 담이에요. 그러니까 담이 20m가 아니라 20cm예요. 턱. 아, 턱이다, 턱. 그러니까 20cm 높이의 턱으로만 돼 있는데 거기를 늘 CCTV로 촬영하고 있거든요. 계속 주시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소대원들한테 그걸 근무하는 소대원들, 그 CCTV를 보고 있는 소대원들한테 내가 2시에 넘어갈 테니 그때 잠깐 그 지켜보고 있는 CCTV를 방향을 바꿔놔라. 그리고 나서 넘어가면 바로 다시 원위치 시켜놓고 내가 4시에 다시 넘어올 테니 그 4시가 되면 다시 CCTV를 돌려놔라. 그리고 자기가 넘어오면 바로 돌려놔라. 이런 식으로 지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간 거고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소대원들이.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러면 소대원들이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신고도 하지 않고 묵인했느냐. 2가지입니다. 첫째. 놀랍게도 부소대장만 그렇게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부소대장만 사실은 부소대장이 북을 넘나들었지만 그 행위를 한 건 김모 중사만 한 거지만 사실은 모든 소대원들이 이른바 북한의 적공조, 심리조에 의해서 그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넘어가진 않지만 넘어가지 않고 거기서 공동명령 제2기SA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딱 서갖고서는 권총 딱 차고 그리고 북한을 미동도 안 하고 쳐다보고 막 있잖아요. 그건 영화 속의 얘기였고 실제로는 거기서 그 근무하면 애들이 야 니네 오늘 아침에 뭐 먹었다며 북한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 아침에 밥 뭐 나왔지? 야 니네 아무개 그 상병한테 가서 얘기 좀 해. 오늘 저녁에
밤 12시에 어디로 좀 나오라고 꼭 전해라. 그리고 이번에 니네 부대에 누가 왔다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배 좀 하나 줘. 그래가지고 담배 하나 주면 우리 쪽에서 담배를 하나 주면 야 고맙다 대신 내가 이거 줄게 하면서 북한제 시계를 주고 그리고 북한제 무슨 약품을 주고 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둔감해져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부대가 엉망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판문점 자체가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실제로는 너무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자기들끼리는 다 알고 있었군요, 그게. 그러니까 야 나 오늘 시계 걔네한테 시계 받았어. 네. 야 내가 오늘 뭐 했어. 야 걔네 어쩌 이렇게 해서 실제로 북한의 적공조가 당시에 완전히 거기를 장악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두 번째 그런데 부소대장의 행위에 대해서 또 왜 이 사람들이 이건 안 된다 신고해야 된다 잘못했다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냐면 북한 이 부소대장이 갔다가 돌아오면 물건을 갖고 오는 거예요. 북한제 물건. 예. 걔네 이제 돼지고기도 싸갖고 뭐 하니 담배 하나 주면 시계 주는 마당에 고기를 싸서 한국일보 우리나라 신문을 가지고 가갖고 걔네한테 주고 온 건데 그러면은 그게 걔네들이 돌아올 땐 빈손으로 보내겠습니까? 이것저것 주겠죠. 이것저것 막 준 거죠. 뭐 시계, 약, 뭐 담배, 뭐. 그러면 그거를 소대원들한테 나눠줬다는 거예요. 네. 소대원들한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눠준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휴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전리품이군요. 맞습니다. 그 근무 중에 북한 물건을 습득해서 갖고 오면 특박을 보내주는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군인한테 그게 최고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대장이 부소대장이 이번에 갔으니 또 갖고 올 거고, 야, 이번에 우리 또 특박 나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했겠구나.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넘어간다고 하니까, 그렇고 또, 저러면 안 되긴 할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도 워낙 그 부대가 이상한 부대였던 거예요. 이게 지금은 멀쩡한지 지금도 좀 의아스러운 거예요. 이게 사건이 터졌으니까 그때 알려진 거지. 안 그랬으면 여전히 지금도 경비소대는 대단한 엘리트 부대입니다. 일단은 철저하게 신원조회도 해야 되고.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저것 검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병들에게도 권총이 지급되는 거의 유일한 부대 아닐까요? 권총은 맞습니다. 권총은 원래 지휘관들만 모든 사병, 모든 군인이 다 권총을 사용했고 그 부대는 JSA 공동경비구역 관할 하는 이 부대에서는 다 베르타 9 권총을 사용했죠.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미군이 사용하는 최신. 그렇죠. 그거를 지금도 이제 지금 현재도 그거 쓰고 있을 거고요. 근데 여하간 그렇게 하니까 이 부소대장의 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삼지 않았던 거죠. 이런 사실을 마침내 군 헌병대 2차 수사가 발표된 날, 자살로 발표된 날, 이게 이제 폭로가 되면서, 그러면서 적과의 내통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언론이 보도를 하고 하면서, 이게 이제 판문점에서 김훈이라고 하는 군인이 그동안 의문의 죽음을 당했는데, 바로 그 북한을 넘나들었다고 밝혀진 사람이 알고 보니 그 의문사한 군인의 바로 밑에서 같이 근무했던 부소대장이라는 것이 이게 딱 밀접하게 딱 맞아 떨어지면서 뭔가 실마리가 이제 풀리기 시작해야 되는 건데 터져버린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모든 언론이 그야말로 뭐 김은중이 사건에 대해서 뭐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막 보도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이 의혹을 이제 더 이상 방치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 거예요. 매일매일 뭐 적과의 내통 뭐 어쩌고 해갖고 그 북한 넘나들었던 걔가 뭘 하지 않았겠냐 했냐 맞냐. 그리고 또 그 김은중의 유족이나 또 저희가 일했던 천주교 인권위에는 그야말로 당시에 기자들이 아침, 점심, 저녁, 야간반까지 그냥 24시간 거의 와갖고 뭐 난리를 폈어요. 그전에는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고 말하고 떠들고 뭐 기사 좀 내보내달라고 하고 뭘 해도 아무도 관심이 없더니 갑자기 이게 보도되고 나니까 진짜 와갖고 뭐 매일매일 뭐 없냐. 그래서 저희들도 모르는 내용들이 막 보도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요즘 세월호 사건에 막 이것저것가 막 나가듯이 저희도 모르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물어봤어요. 기자한테. 저와 관련한 기사가 나갔는데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 막 나가고 제가 인터뷰한 것처럼 나갔는데 사실관계가 좀 왜곡되고 틀리고 막 이런 부분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는 상태가 되니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국방부 장관 천영택한테 지시를 합니다. 국민들의 의혹이 상당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이 의혹의 진실을 규명해서 밝혀라. 네.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국방부 특조단, 특별합동조사단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것이 1999년 12월 2일입니다. 99년 12월에 98년 아니고. 98년 12월입니다. 예. 역시 날카로운 지적. 98년 12월 2일 날, 이제, 구성이 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정말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우리 처음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네. 그 이전에는 그 군에서 사망 누가 했다고 해서 이렇게 뭘 만들어서 조사한 적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그야말로 건군 사상 50년 만에, 50년 만에, 마침내, 48년도에 군 창설하고, 그렇죠. 98년도, 건군 50년 만에 사상 최초로 군 의문사를 조사하는 대규모 조사기구가 구성이 된 거죠. 자,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최고 책임자 계급은 어떻게 되죠? 당시에 특조단장으로 3스타, 였던 양인목 중장. 대단하군요. 예. 엄청난 계획이네요. 예, 대단한 만큼 그 후에 조사도 참 황당하고 대단하게 했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예. 이 중장이 이제 맡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김은중이의 두기수 후배였습니다. 2년 후배? 예. 육사 21기생이었고요, 아버지가. 이 사람은 육사 23기, 2년 후배였죠. 그럼 평소에 잘 알고 지냈겠군요. 얼굴 알고 있는 사이였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랑 만나서 이 양인목 중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훈이는 내 조카와 같은 애다. 우리 훈이 이거 반드시 진실 밝힐 것이고, 그리고 우리 형수님 너무 얼굴이 상하셨는데 제가 책임지고 훈이를 비롯해서 훈이처럼 자식을 잃은 모든 유가족분들의 심정을 달래주기 위해서 모든 걸 원점에서부터 다시 제대로 수사하겠다. 아니 이렇게 조사하겠다. 감동적인 멘트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야, 이거 끝났구나, 이제. 이거는 왜냐면 누구나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야, 이 정도 얘기했으니 됐구나라고 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요 얘기를 듣기 이전의 상황을 저희가 잠깐 보면 12월 2일 날 이제 특조단이 구성이 됐는데 저희한테 분명히 신문지상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민간 자문위원도 대거 참여시켜서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오겠구나.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니 특조단이 구성되는데 왜 연락이 안 와? 그 민간 자문위원 또 인권단체를 대거 참여시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했으면 그리고 거기서 천주교 인권위도 참여시킨다고 했는데 구성은 12월 2일 날 됐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저희한테 일체 전화도 없고 연락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언론에 또 그렇게 보도가 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는 줄 알고 또 묻고 그게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연락이 왜 안 오는지. 그러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마침내. 언제 왔느냐. 12월 2일 날 구성된 후에 무려 22일 후인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마치 요즘에 세월호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뭐 헬리콥터가 몇 대, 뭐 잠수사가 몇백 명 대기하고 있고 지금 총력을 내서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듯한 그런 그런 꼴이었군요. 그때도. 저희는 정말 황당했어요. 아니 크리스마스 이브날 12월 24일 날 저녁 5시에 아무 얘기도 없다가 팩스밀리로 자문위원 이총 요청했건 해갖고 공문 한 장을 띡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러니까 우리하고 사전에 전화 통화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뭐 말도 안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그때 저녁에 뛰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크리스마스나 요식행위는 요식행위. 그래서 여하간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수용할 거냐. 너무 이게 좀 이상한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저희가 일단 만나서 한번 물어보자. 근데 이제 그쪽에서 요구했던 게 뭐였냐면요. 자문위원을 3명을 위촉해 달라라고 하는 게 그 내용이었어요. 팩스의 내용이었다. 팩스에서 자문위원 요청한데 3명만 자문위원으로 천주교인권에서 요청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논의 끝에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3가지를 조건을 제시하고 그걸 수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참여하는 걸로 하자.
라고 얘기했는데 뭘 요구했냐면 국방부하고 만나서 자, 우리 세 가지 요구한다. 이렇게 보낸 것도 굉장히 유감스럽고 이해할 수 없지만 네.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얼마만큼 언론을 통해서 우리도 보니까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들러리로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 따라서 네. 실제로 우리가 참여한다면 진짜로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걸 보장해 줘야 된다. 네. 그 세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첫째, 3명을 요구한 것은 안 된다. 너희들이 얘기했던 게 대거 참여 아니었냐. 네. 그리고 각계 영역에 민변, 천주교 인권위, 또 법학자, 또 우리 쪽에 수사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게 10명으로 해달라. 네. 3명을 10명으로 해달라. 네. 두 번째, 그동안 있었던 모든 수사 기록을 우리가 전부 다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 야, 예. 그거 중요하죠. 그렇죠. 1차 수사 및 2차 수사 기록을 전부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달라.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김영훈 당시에 김모 중사가 네. 김모 중사가 김모 중사를 비롯해서 다수의 이제 참고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네. CCTV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네. 그리고 우리도 질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 참관 및 질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 예, 참관은 이제 저희가 안 하고 CCTV로만 CCTV. 보고해. 그러니까 네, 거기에 네. 이제 참관은 이제 수사하는데 거기 직접 앉아 있는 네, 거니까. 네, 그러니까 네. CCTV로 뭐 보다가 필요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보장해 달라. 네. 이 세 가지 조건을 수용한다면 참여하겠다라고 했더니 의외로 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고심하고 논쟁 좀 굉장히 심하게 하다가 정 안 되면 틀려고 했는데 그냥 예, 알겠습니다. 허무개그 비슷하네요. 그러니까요. 야, 너 해줘야 된다! 했더니. 알았어요. 됐어. 그럼. 그런데 왜 그런지 알았어요. 아. 참여하고 나서. 뭐였냐? 네. 저희가 참여했을 때 이미 모든 게 다 끝나 있었어요. 우리가 들어가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수사가 다 끝나 있었어요. 자기네가 할 거 다 하고 판단 다 내리고 그 다음에 12월 24일 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특조단의 진실이었어요. 이 사건에 일반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못한 것인데 이게 당시에 저희가 딱 들어가서 세 가지 요구했잖아요. 이게 자 누구누구 조사할 때 우리 네.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미 조사 다 끝났습니다. 그 사람들 끝났습니다. 그런 거죠. 생각해보니까 끝난 거죠. 사실은. 네.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 중에 수용된 건 10명으로 확대인데 10명으로 확대시킨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힘을 쓸 수 없는. 두 번째, 네. 수사 기록을 볼 수 있게 해달라. 제가 이걸 보기 위해서 간다 그랬더니, 지금 뭐가 바쁘고 상황이 어렵고, 하더니 결국은 1월 10일에 가서야 오시라고 겨우 싸우고 틀고 하더니 갔어요. 그때 누구랑 같이 가냐면 민주사회 변호사 모임 이덕우 변호사하고 저하고 둘이 같이 갔어요. 네. 가서 기록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뭘 갖고 왔냐면 1차 수사 기록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1차 수사 기록은 이미 2차 수사를 통해 이건 이미 사실상 의미가 없다. 네. 그러니까 2차 수사부터 먼저 보여달라. 네. 그게 진짜 내용이니까. 그거 다 보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1차 수사 기록을 보겠다. 네. 그런데 걔네들이 어떻게 했냐. 1차 수사 기록부터 먼저 보십시오. 그 얘기하고 저희가 안 된다 뭐 하는데 그냥 문 닫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이런. 잠깐요. 이때 천용태 국방부 장관은 그래도 김대중 정부에서 잘한 인사 중에 하나였다고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만 네. 그 국방부 장관은 그 결과를 수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천용태 장관을 잘한 인사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사실 병희 형님한테 처음 듣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때 상당히 문제 많았죠. 그것도 문제가 많았었고 네.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거 하면서 천용택 장관을 우리가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일체하지 않고 양인목 중장이 정권을 맡아서 한 건데 근데 양인목 중장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싸우고 다투면서 이런 겁니다. 언론에는 계속해서 뭐 속도를 내고 있고 뭐 어쩌고 이렇게 나가고 있었고 실제 네. 내부에서는 우리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안 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점점 이 일이 틀어지고 있는 거를 이제 깨닫고 있으면서 여하간 어떻게든지 우리는 참여를 했으니 기록을 일단 보고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전에 기록을 저희가 다 볼 수 없으니 일단 기록이라도 보자 해서 싸우고 땡기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우리가 본 건 1차 수사 기록의 일부만 겨우 볼 수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요식행위, 들러리로 세웠던 게 맞았던 거죠. 그런 것이 결정적으로 이제 확인된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1월 14일 날 사건입니다. 1월 14일, 99년 1월 14일 날. 1999년 1월 14일. 1월 14일 날 이제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뭐였냐면, 특조단은 12월서부터 시작해서 그 조사의 마무리를 사실상 뭐로 잡고 있었냐면 1월 14일 날, 99년 1월 14일 날 김은중이 사인 규명을 위한 법의학적 공개 토론회. 이거를 전쟁기념관에서 이제 준비했었어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 수사를 쭉 하고 그렇게 쭉 수사를 하다가 그리고 나서 그 결론을 법의학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토론을 해서 그 사인에 대해서 판단을 하도록 한다. 이걸 군사작전처럼 쫙 짜놨는데 네. 그걸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이 와서 그 국방부 측에서 추천한 위원 7명과 네. 그리고 우리 쪽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네. 노효수 박사 네. 하고 8명을 이 법의학자 공개 토론회에 참석을 시킨 거예요. 아, 예. 예. 일단은 그 균형이 그러니까 그 비율이 아주 안 맞네. 7대1.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처음에 이제 몰랐어요. 이제 왜냐하면 저희한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노효수 박사를 초청해서 법의학자 공개 토론을 하겠다라고 네. 하길래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11가지 근거를 네.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나 보다. 저희는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노효수 박사가 마침내 이제 한국으로 입국을 했어요. 네. 1월 12일 날 이제 입국을 했어요. 1월 10일 날 입국을 하고 나서 저희는 이제 노효수 박사하고 우리가 당연히 만나서 네. 이제 어떤 얘기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국방부에서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느냐. 네. 우리 쪽의 입장에서 의견을 가지고 하는데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더군다나 유족은 만약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칠까봐 어쩔까봐 그런다고 해서 못한다고 한다면 유족은 그럼 됐고 네. 우린 자문위원이다. 그렇죠. 자문위원인 우리가 이거와 관련해서 중요한 견해를 갖고 있는 분하고 만날 수 있는 건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당신네들이 왜 그걸 차단하냐라고 했더니 그럼 만나게 해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건 됐겠지 하고 했는데 귀국을 딱 하고 나서 우리는 노효수 박사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원래 노효수 박사는 당시에 그 일정에 약속돼 있는 호텔에서 묵기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그 호텔에서 2층에서 기자회견을 저희 천주교 인권위 네. 주최로 가지기로 다 준비를 해놨었어요. 기자들도 다 왔고. 근데 시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맞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임의로 호텔이 아닌 다른 곳에 끌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왜 안 오시나 해서 계속 찾았더니 국방부 관계자가 노효수 박사는 오지 못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노효수 박사가 어머니를 뵈러 네. 이 호텔을 떠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하고 여기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했더니 노효수 박사가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경기도 안성에 사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기로 했다고. 네. 그래서 이제 떠났으니까 오늘 여기 못 오실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해서 수소문을 해서 막 찾았죠. 그리고 국방부에다가 항의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애원도 하고 네.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노효수 박사에게 직접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듣는다면 네. 그러면 믿겠다. 그러니 네. 노효수 박사하고 전화 통화라도 한번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했더니 끝까지는 안 된다고 하다가 그날 밤이 돼서야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묵고 있는 숙소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 거기로 전화를 해보십시오. 네. 전화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노효수 박사가 받은 게 아니라 경호원으로 국방부가 붙여줬다고 하는 사람이 딱 전화를 받더니 네. 노효수 박사님하고 통화하기로 국방부하고 다 얘기됐으니 바꿔달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박사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깨울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말이 되냐 그랬더니 여하간 전화 끊습니다. 그리고 딱 전화 끊어버리더라고. 벌써 다 맞춰놓은 다음에 예?
사람들을 지금 도구로 정말 이렇게 이용하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저희가 노효수 박사를 그날 밤 결국 못 만났고 네. 그 다음 날도 이제 거의 저희는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에 굉장히 뭔가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 네. 이 박사님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조건인지 알 수가 없으니 이걸 네. 어떻게 하냐 해서 그야말로 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DJ가 대통령이니까 청와대에도 얘기하고 뭐 이쪽 저쪽 신부님 통해서 또 하고 그래서 겨우 그 다음 날인 13일 날 밤에 네. 만났어요. 14일 날 토론회인데 네. 13일 날 밤에 지금 그 북악 스카이웨이에 있는 올림피아 호텔 네. 커피숍에 거기에 묵고 있었다는 걸 네. 듣고 겨우 그날 이제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내 만나서 박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박사님이 어머니를 뵈러 안성으로 가신다고 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진짜입니까라고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역시 거짓말이었죠.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박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한국에 딱 오니까 혹시 한국에 아는 사람 있냐고. 그래서 네. 안성에 어머니 계시다니까 그럼 거기나 가시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여기서 뭘 하기로 약속했는데 저희가 박사님 초청한 거 아닙니까? 이 체류 비용 다 저희가 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저희가 요구하는 일정에 맞춰 주셔야 됩니다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자기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서 했는데 뭐 국방부 주장이 맞는 것도 있다. 네. 그쪽에서 초청을 했고 비용을 그쪽에서 대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사실은 그 학자고 뭐 이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이거 거절할 수가 없고 또 이게 지금 이제 만났으니까 됐고 네. 여하간 나는 주장을 하러 왔으니 그거를 주장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달라. 네. 분하고 억울하지만 뭐 우리가 가서 얘기 잘 하고 정확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부분과 관련해 갖고 이제 저희가 일단은 덮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 근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박사님은 하시고 네. 우리 10명의 민간 자문위원들은 사퇴를 하겠다. 그 현장에서 이 모든 과정에 있었던 걸 이대로 그냥 덮고 갈 수는 없다. 따라서 저희는 내일 기자회견, 법의학자 공개 토론회가 있는 그 자리에서 천용택 장관에 대한 퇴진과 네. 양인목 중장의 어떤 파면 네.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 사퇴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재미 법의학자인 노효수 박사를 귀국을 하게 해서 그래서 7대1의 이런 비율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한 7명의 법의학자들 이것도 모자라고 이분을 이리저리 빼돌렸다는 그런 얘기군요. 빼돌렸죠. 빼돌렸는데. 네. 그래서 이 자문위원단이랑 못 만나게 하려고 끝까지 그러다가. 우리를 못 만나게 하려고 한 거죠. 우리를 못 만나려고 하려고 한 건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지금 먼저 말씀을 드려서 근데 그리고 나서야 이제 저희가 뒤늦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저희한테 바로 다음 날이 법의학자 공개 토론회인데. 네. 저희한테도 그렇고 노효수 박사한테도 그렇고 일정표를 안 주는 거예요. 참석자가 누군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도 알려주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한테도 안 주고 누구한테도 안 줬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뒤늦게 그걸 알게 됐는데 뒤늦게 저희가 어떻게 우연히 기자를 통해서 입수해서 받은 거예요. 다 주고 우리하고 심지어 노효수 박사한테까지도 그 일정표를 안 줬었던 거예요. 올림피아 호텔에서 만나보니까. 그러니까 천주교 인권위 그리고 그 자문단 10명 그리고 입장. 노효수 박사 이분들만 왕따 시킨 거군요. 완벽하게 우리를 속인 건데 그리고 나서 그 명단을 딱 본 순간 거기서 알았던 거예요. 뭐가요? 방금 말씀드렸던 7대1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우리 측의 입장을 그러니까 저희는 뭘 주지를 않길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효수 박사가 얘기하고 누군가가 질문을 하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뭘 하는 건 줄 알았지요. 네. 이렇게 8명을 팀을 짜고 그 8명이 나머지 7명은 기존에 이미 김은중이는 자살했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 확인된 사람들이거든요. 당시 이윤성 교수니, 황적준 교수니,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이 노효수, 김은중이를 부검했던 이상한 대의. 네. 당시 이 건을 갖다 초기에 엉망으로 만들었던 사랑까지도 법의학자라고 해갖고 집어넣은 거예요. 당사자를. 같은 편만 다 넣은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걸 딱 보고 저희가 이거는 진짜 토론회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김은중이를
완벽하게 죽이기 위한 작전을 짰구나. 네. 그걸 그래서 우리한테 주질 않았던 거구나. 이걸 깨닫게 돼서 이제 저희가 우리는 사퇴를 하고 박사님은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저희가 여쭤봤어요. 박사님 네. 이런 조건입니다. 나가셔서 이거 하면 7대1 뻔합니다. 네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그래도 가서 해야 되겠죠. 굉장히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래도 나가서 저는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초대를 받고 왔는데 네.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것 또한 그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으니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 다음 날 저희가 국방부 법의학자 토론회가 열린 용산 전쟁기념관에 가서 네. 시작을 그때 10시경 하는데 저희는 이제 9시 반쯤에 밤을 꼴딱 샜어요, 그때. 네. 사퇴 선언문 쓰고 또 복사하고 뭐 작업하고 막 이러냐고. 정말 그때 생각하면 1월달 그 한겨울 추위에 이 천주교 명동 사무실에서 분노로 진짜 이 사퇴 선언문을 쓰면서 그때 느꼈던 심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그걸 써갖고 가서 9시 반에 이제 낭독을 시작했죠. 네. 예. 자문위원직을 사퇴하며 사퇴한다. 그동안에 네.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하는데 결국 그 사퇴문은 다 읽지도 못했죠. 양인목 중장이 저거 다 끌어내 군인들한테 지시를 했고 그리고 나서 멱살과 뭐 다리 들고 진짜 개 끌리듯 끌려나가는데 그렇게 끌려나가면서 제가 그때 외쳤던 게 있었어요. 너희들이 자문위원으로 우리를 위촉해놓고 단 한마디를 물어본 게 있느냐. 이런 식으로 수사해놓고 너희들이 국방부 이게 양심이냐고. 근데 네. 그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더라고요. 자. 그때 그 심경은 정말 너무 억울했고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지금도 분노에 차서 분노의 눈물을 보이시면서 울먹이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바로 부소대장이었던 김모 중사가 수시로 판문점 북쪽 경기초소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술을 마시기도 하고 물건들을 갖고 오기도 하고 그러면 소대원들에게 나눠주고 그 소대원들은 그 달콤한 선물 가지고 특박을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취해 있었다. 그리고 이런 빗발치는 이런 사실이 사병의 병사의 그렇죠. 그 양심 선언에 의해서 밝혀진 다음에 들끓듯 민심이 요동치니까 국방부에서는 특조단을 구성을 했는데 그건 바로 김척 장군, 김은중의 아버지 김척 장군이 2년 후배인 양모 중장이었고 그들이 한 것은 거의 한 달 동안 왕따시키다가 겨우겨우 연락해서 요식행위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했는데 그것을 정말 요식행위였고 지들이 다 수사 끝내고 법의학자 토론을 위해서 모셔온 노효수 박사도 자기들이 빼돌리다가 결국은 기회를 줬지만 어떤 자료 일정도 주지 않고 그래서 자문위원단을 사퇴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낭독하지 못하고 개처럼 끌려나갔고 거기서 그 대목에서 지금 고반장님은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예.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예, 그때 그 심정 설명하다 보니 감정이 격했는데요. 네. 여하간 그때 당시에 그 모습 보면서 김은중이 어머니도 너무 격분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머리에다가 총을 쏴달라. 그래서 정말 훈이처럼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사익구와 사출구가 형성되는지 그게 가능한 건지 그래서 내 손에서 화약흔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나를 실험 도구로 써달라. 정말 그러면서 진짜 울부짖었던 그 기억도 정말 생생하고요.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 네. 오늘 또 시간이 또 모자라서 다 네.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런 논란 과정에서 네. 저희가 발견하게 된 네. 아주 중요한 근거 누가 김은중이를 죽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죽였는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얘기하자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고반장을 모시고 한 고상만의 수사반장. 판문점 김은중이는 누가 죽였나?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잘 들으셨죠?
저는 고상만 씨, 고반장, 입담이 좋은, 목소리가 큰 그러한 이야기꾼, 인권운동가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는 분이신 줄, 이게 생방송도 아니고 녹음 방송을 하는데 감정이 복받쳐갖고 울먹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많이,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셨죠? 예, 그래서 고반장이 하는 이 고반장과 함께하는 방송, 충심을 다해서 제가 더 성의껏 이렇게 보좌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야말로 누가 김원중을 죽였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게시판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고담스러님, 공릉동 아줌마님, 신이 내린 짱돌님, 반달곰님, 이바님, 내가 주아님, 변하지 않은 국방부, 민주화되지 않는다면 국방부도 세월호와 같은 시한폭탄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국방부 그리고 검찰 이런 곳이야말로 자기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는 곳이죠. 동물도 그렇습니다. 잡종들이 건강한 것이죠. 순혈주의만 고집하면 옳지 않습니다. 회원관리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새로 가입해 주신 분들. 예. 그런가요? 휴일이라서 지금 2시 이전에는 없었나요? 그렇군요. 두 분 오셨습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또리맘님, 그리고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너팽이님, 이 두 분이 영해조합원으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방송을 들으시고 가입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실은 저가 어제 안산에 촛불 집회 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뭐라 그러나요? 노래 두 곡을 부르는데 이렇게 반응이 없는, 박수도 물론 없고요. 그리고 웅성거림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침묵 가운데서 노래를 불렀는데 가수는 그런 데서 노래 부르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모든 것을 감수했죠. 저도 그러려니 하고서 노래를 했고 그러려니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마음속으로 나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력 4월 8일은 석가탄신일 아니더라도 얼마 전부터 특별하게 와닿는 날입니다. 어느 틈님, 종교가 없지만 부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줬던 평등의식과 무언가를 위해 나아가는 마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듣다가 인사드려요. 아까 인터뷰했던 공연 잘 되길 바라고요. 또 2부의 김훈중이 사건 들을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방송하시는 모든 분들께 애정을 보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JK 정실장님 손이 떨립니다. 문광님 이런 군피야. 대리기사 저도 있어요. 라고 하셨고요. 58년 개태 김상학님 고반장 혼자 하루 종일 진행했으면 함. 네. 그렇습니다만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가는 것, 그만큼 집중을 더 할 수 있겠죠. 자,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오늘 방송 마실 때가 되어가고 있군요. 부처님이 오신 그런 참뜻, 네, 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단지 세속적인 왕의 아들이었죠. 2000 몇백 년 전에 부처님께서 한평생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것을 민중들에게, 중생들에게 설파하시고 그 뜻이 뭐겠습니까?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 무턱대고 자비는 아니겠죠. 그러게요. 성경에서는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은 사랑, 거듭남, 좋은 이웃 이런 것이 먼저지 전도가 먼저가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요.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